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태현 교수입니다. 지난 첫째 주 강의 잘 들으셨죠? 또 여러분 과제도 다 토론 관리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둘째 주부터 우리 교재 기독교 창으로 본 세상이라는 새로운 기독교 세계관 교재의 1장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요일 6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과는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세계관, 월드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하는데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또 거기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강의가 끝난 후에 세 개의 생각 나누기 문제가 강의 끝에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제 푸시는 게 과제인데요. 이번 주 과제. 학습 활동 관리에 들어가시면 토론 관리가 있죠. 거기에 여러분의 토론 내용을 적어서 이번에는 세 문제라 A4 1매 이내로 써주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의의 운영, 절차 또는 강의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질문이나 제안은 학습정보에 가시면 질의응답이 있죠. 거기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과제를 올리는 건 아니고요. 순수하게 강의 운영에 관한 여러분의 의견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시간, 첫째 6교시 시작을 합니다. 목차를 보면 이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1장은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세계관을 분별하라. 둘째, 세계관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세 번째, 어떤 세계관이 바람직한가. 그래서 오늘 6교시에는 세계관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첫 번째 항목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관을 분별하라입니다. 세계관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세계관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우리는 사실 한국의 크리스찬들도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 다른 세계관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교적인 문화가 담겨 있는 그 유교적 세계관이 아직도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들자면 현대 자유주의, 자본주의 세계관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수업도 이제 돈으로 계산되는 거죠. 한 시수당 얼마. 여러분이 낸 등록금을 계산하면은 이게 나오죠, 돈이.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이 알바할 때도 시간당 얼마, 최저임금 뭐 이렇게 다 해서 전부 돈으로 환산되기 때문에 돈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경향이 있죠. 이런 것이 이제 자본주의 세계관이죠.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생산력, 생산량, 뭐든지 많이 생산해서 높은 가격에 팔면, 그러면은 이제 성공하고 대가를 또 돈으로 받고, 많은 어떤 소비를 누릴 수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는 가치, 돈이 주는 그 혜택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본주의자 중에는 무신론자가 많아요. 돈이면 다 해결된다. 이런 황금만능주의로 가면 사실은 무신론자 이기기가 쉬운 거죠.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조차도 여러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이제 다양한데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세계관은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과를 제가 썼어요. 에, 이 과의 네 꼭지를 제가 썼습니다. 그런데 특히 2장, 1장, 2장을 제가 써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가지 세계관의 종류들이 있는데 첫째가 아주 오래된 전통적인 그 세계관들은 대부분 종교와 연결돼 있더라고요. 또는 신화적 세계관 이런 거죠.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 도교, 샤머니즘, 애니미즘, 유대교도 있고요. 또 제가 최근에 미드를 좀 봤는데 바이킹이라는 미드예요. 재밌게 봤어요. 라그나 로스부르크라는 그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의 그 영웅, 영국을 예, 처음으로 배를 타고 이제 바이킹으로서 영국을 탐험을 하고 영국에 이제 배를 타고 가서 거기에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바이킹들에게는 이제 영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얘기하는 게 그 뭐 오딘이라든지 그런 뭐 발할라 그들의 천당이 발할라예요. 그런 세계관이 있어요. 그걸 어릴 적부터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 신들의 뭐 싸움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은 믿고 자기들이 용감하게 싸우다 죽으면 그 바이킹들의 천당인 발할라에 들어갈 것을 아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죽는 게 이 사람들의 최고의 삶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싸웠죠. 이런 그 바이킹이라는 종족의 이 신화가 우리에겐 단순히 신화지만 그들에게는 삶을 움직이는 아주 그 근간이 되는 가치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신화를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결코 그렇게 바이킹들이 용감하게 목숨을 걸고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 종교나 신화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또 하나는 정치 이념인데 대개 이 정치 이념은 근대 17세기 이후에 생겼어요. 서양에서 생겨났죠. 그것을 우리도 19세기 이후에 서양의 문화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도 상당 부분 수용한 거죠. 예를 들면 그 전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민족주의라는 어떤 개념이나 또 이 어떤 그 이념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와서 서양 사람들의 이제 그 뭐 군사적인 또 문화적인 침입을 받으면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의식하고 또 일본의 우리 침략 때문에 더 민족주의가 강화됐죠. 그런 것처럼 이 근대 산물의 정치 이념들은 그런데 이 정치 이념들도 우리에게 오늘날 하나의 세계관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계몽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 믿으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은 이제 종교를 믿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그 과거의 종교나 신화는 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다 상상력의 산물이고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게 계몽주의거든요. 이런 걸 믿으면 이 계몽주의를 믿으면 그 종교나 신화는 진짜 그 전혀 가치가 없죠. 오히려 해만 되는 거죠. 또 보수주의는 이제 보수적 문화, 사고방식, 가치관을 굉장히 존중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보수주의가 자유주의하고 지금 애매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명확하지 않지만 사실 소위 보수라고 속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 더하기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것 같아요. 또 반공주의도 사실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거죠. 원래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니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는 대립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반공주의는 자유주의에서 왔는데 대부분의 반공주의자들은 또 사회 문화적으로 보수주의예요. 전통적 가치를 지키려고 해요.
대부분이 이제 가족의 가치라든지 사회도 개인주의보다는 뭐 공동체주의, 민족주의 이런 걸 이제 선호하는 거죠. 이런 게 보수주의입니다. 그래요. 이런 것도 이 하나의 세계관으로 작용하죠. 한번 믿으면 그의 삶 전체와 모든 사고방식을 지배해요. 그 사람이 똑같은 뭐 사회학 개론을 공부를 해도 대학에서 보수주의자는 보수적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예를 들면 뭐 사회주의자, 자유주의자는 또 달라요. 자유주의자는 개인의 자유를 상당히 중시하죠. 그러니까 사실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좀 다른 이념입니다. 그런데도 정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서로 결합이 돼 있죠. 반면에 사회주의는 뭐 옛날에 중세 때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보면 공동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그 사회가 정해주고 지도자들은 결혼도 안 하고요. 뭐 하여튼 이런 사회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공동 소유를 하고 공동 생산을 하고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에 가까워요. 유토피아주의는 플라톤의 국가에서 이제 마치 그 일종의 유토피아적인 사회인데 비슷해요. 현대 사회주의는 계몽주의 이후에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생겨났죠. 그러다가 소위 초기의 사회주의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아주 현대화한 것이 19세기 마르크스죠. 독일의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라고 이제 불리죠. 그 과학적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천돼서 나타난 게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국가, 뭐 구소련이라든지 동구권 국가, 중국,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이죠. 하여튼 사회주의도 현대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 세계관이죠. 이것은 상당히 믿음에 가까워요. 사회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것이다. 특히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 수단을 소유하지 않은 프롤레타리아의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혁명이건 아니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건 이 사회의 모든 생산력, 즉 생산 수단들, 뭐 이런 땅, 부동산이라든지 모든 거를 이제 공동으로 소유해서 이 사회 경제를 움직여 나가고 정치를 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또 그것에서 이제 정의롭게 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공산주의 사회가 온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막스의 비전이었고 이것이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오늘날 사회주의라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민주주의도 그렇고 사회 인민민주주의도 들어가고 뭐 이런 것을 통틀어서 사회주의라고 하죠. 그것도 하나의 세계관이죠. 이건 선호의 문제입니다. 내가 자유주의를 선호할 것이냐 사회주의를 선호할 것이냐는 어느 게 반드시 옳다고 증명하기는 어려워요. 자유주의 사회는 경제 성장에서는 더 역사적으로 우월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이렇게 평등하게 또는 공동체적인 사회적 삶을 사는 데는 더 우월함을 보였죠. 그래서 그 어느 것을 선호하느냐의 문제지 어느 게 꼭 모든 면에서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 이건 세계관으로 믿음의 체계로 작용한다는 거죠. 민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민족주의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지만 나는 민족 이런 거 뭐 중요하지 않다. 우리 한민족은 꼭 남북이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것도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분도 있고요. 그래도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특히 일본하고 반일 감정으로 볼 때 또 이 노제팬 운동 할 때 보면 민족주의가 굉장히 강한 거를 알 수 있어요. 예, 저도 그런 면에서 민족주의자입니다. 저 지금도 노제팬 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저는 일제 물건을 안 삽니다. 한 가지만 예외하고요.
포카리 스웨트는 먹어요. 제가 금식 기도할 때 보니까 포카리 스웨트가 굉장히 그 보호식 할 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먹는데 다른 거는 안 사요. 이것도 민족주의죠. 그렇게 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합리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 민족 감정,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하는 정치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족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게 좀 본때를 보이기 위해서 노제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도 민족주의입니다. 그래도 전체주의는 어, 이제 사회주의도 전체주의가 가능하잖아요. 중국 같이 지금 북한 같이 또 이 보수주의에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히틀러나 무솔리니의 소위 전체주의, 나치즘, 파시즘 이런 거 전형적으로 전체주의죠. 우리나라의 제3공화국부터 박정희 독재 체제도 완전한 전체주의는 아니지만 형식은 자유민주주의를 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권력 구조나 어떤 모든 국가 운영에서는 전체주의적 요소, 성격이 꽤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독재, 뭐 군부 독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박정희 정권과 그 다음에 전두환 정권까지는 확실히 그랬죠. 하여간 이런 정치 이념이 굉장히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유주의, 이 저희 보수, 진보해서 결국 보수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가 그야말로 죄송합니다.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게 우리 한국 사회 아닙니까? 모든 면에서 생각이 달라요. 예, 모든 면에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부닥칩니다. 아무래도 좀 그 층에 따라서 다르죠. 예, 이런 게 이제 정치 이념이 세계관으로 작용하는 거고요. 문화적 세계관은 문화 속에 대중문화 속에도 이런 세계관의 개념이 나타나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재미있게 제가 관찰한 것이 그 어벤져스 영화에 보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죠. 그게 원래 미국의 그 만화 시리즈 아니에요? 그것을 카툰이라고 그러던가? 아니요, 코믹스라고 그러죠. 코믹스. 카툰은 한 장짜리고 코믹스는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거기에 그것을 영화로 만든 거죠.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영어로 MCU라고 하는데 일종의 그 평행 우주론이라는 어떤 물리학적인 개념을 적용한 거죠. 그러니까 우주가 여러 개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우주에 또 여러 개, 그 지구라는 우주에도 여러 개의 지구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동시에 갈 수 있는 거죠. 에, 이제 약간 정말 약간 어, 그 약간 그 과학적인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구 0은 빅뱅 이전의 세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빅뱅 이전에 지구가 있을 수 없죠. 그렇지만 이렇게 가상적으로 가상 마치 가상 공간처럼 가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가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지구 616은 프라이머스라고 불리는데 이 중요한 이 지금 그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런 어벤져스 사건들이 일어나는 메인 유니버스고요. 또 굉장히 많은 것 중에서 지구 89947에서는 이제 전 우주의 슈퍼 히어로가 단결해서 코스믹 어벤져스를 결성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보았던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 보면 타노스라는 그 악당이 나오는데요. 그걸 악당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어떤 점에서 악당이냐면 우주 전체 생명체 절반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죽였죠. 그런데 그 아까 죽은 사람들을 볼 때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악당이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구 과잉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의 신념은 인구 과잉이 결국은 모두를 다 멸망시킨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자기가 인구 과잉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타노스는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아내도 죽이고 딸까지 희생시키면서 이 자기의 신념을 성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 MCU에는 상당히 상대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세계관의 종류가 많이 있고, 또 세계관에는 우리가 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명확하게 뭐 정치적 이념은 아니지만 개인주의, 소비주의, 상대주의, 과학주의, 뉴에이지,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도 소위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아주 크게 사회적으로 뚜렷하게 어떤 세력을 이루어서 어떤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세계관이라고도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세계관 사이에 그래서 융합 현상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 한 재미있는 예를 들었는데, 기독교의 예입니다. 어떤 한국 선교사,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한국 선교사 한 분이 인도에 가서 그 대학 근처에 대학 캠퍼스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아무래도 인도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죠. 영어로 했겠죠. 근데 당연히 인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기 때문에 그 한 힌두교를 믿어왔던 여학생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이 여학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구주로 믿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꽤 몇 달 공부를 하고 이제 신앙 고백도 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선교사가 이 여학생한테 친구들한테도 전도를 해봐라.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여학생이 막 기뻐하면서 뛰어와서 한국 선교사 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도 처음으로 전도를 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한테 전도를 했어요? 자기가 기르는 개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개한테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러고 믿으라고 했겠죠. 이런 일이 좀 우리가 볼 때는 어처구니 없지만 인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두 세계관이 이렇게 겹쳐진 거죠. 이 여학생은 기독교를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 힌두교의 윤회관을 동시에 버리지를 않은 거죠. 그래서 윤회관에 의하면은 불교도 그렇지만 힌두교에서 계속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개가 죽으면 이제 착한 개는 다음에 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개의 눈을 보니까 너무 착해서 사실 나쁜 개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개가 다음 후생에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전도를 했다. 이런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관이 한꺼번에 없어지지를 않아요. 잘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다른 세계관이 거기에 들어오면서 결합이 돼요. 융합이 되면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게 하나의 세계관으로 점점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두 개가 이상하게 섞여서 같이 가는 형태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중남미에 보면은 흑인들이 믿는 종교 중에 부두교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아프리카인들이 가져왔던 그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이 노예로 잡혀와서 중남미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기독교와 결합이 돼서 부두교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개념은 있지만 실제로 굉장히 마술적인 그런 종교로 나타나죠. 이런 것도 일종의 융합 현상입니다. 세계관에. 그리고 우리나라도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유교적인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권위주의고 가부장주의고 그런 어떤 민주적인 사고방식이 없어요.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 분이 기독교를 믿을 수 있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게 전형적인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차가 있겠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세계관의 융합 현상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학생은 힌두교를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기독교를 수용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나 혹시 심지어는 샤머니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또 기독교를 수용해서 그래서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크리스천 중에도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점이라는 것은 그 샤만 즉 무당 신 내린 사람이 물론 이런 점을 이 도교에서 하는 그런 점도 있죠. 점괘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 이렇게 점을 보는 사람들이요 무당이 많습니다. 뭐 처녀보살 뭐 그래서 이게 다 무당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 미래라든지 길흉 과거를 알고 미래를 예측해서 자기가 가진 자기가 연결된 그 신으로부터 귀신이죠. 어떤 이야기를 듣고 미래를 점쳐준다 이런 얘기죠. 그런 거를 기독교인이 갈 필요가 전혀 없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면서도 점을 본다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의지하는 거죠. 이런 것이 한 사람 안에 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는 융합하기 어려운데 실제로는 불안정하게 융합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 것이 세계관의 융합 현상입니다. 우리가 철저한 자본주의자면서 기독교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사실 모순되는 면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 하면 기독교는 반자본주의적인 요소도 있어요. 우리가 소유권이 절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린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경제가 중요하지만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서 즐기고 쓰는 것만이 우리 목적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어, 분명히 자본주의하고 기독교는 다른 세계관인데 두 가지가 아주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이것은 이제 얘기했죠.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이념 속에 이렇게 뿌리내린 근본적 신앙, 베이직 빌리프라고 해요. 세계관을. 이제 세계관의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독일어로는 원래 세계관이란 개념은 독일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벨트 안슈아웅이란 말이에요. 벨트는 세계가, 안슈아웅은 직관, 영어로 말하면 인투이션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영어로는 월드뷰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시각적 메타포로 이해가 됐어요. 영어권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보죠. 그래서 이 책의 제목도 재미있게 기독교 창으로 본 기독교 창으로 본 세상. 그러니까 벌써 본다는 메타포, 시각적인 메타포,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머리에 인지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렇게 이해가 돼 왔죠. 그러나 원래 독일어의 벨트한샤움은 이 직관적인 겁니다. 직관은 이렇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느낌을 포함해요. 그냥 내가 명확히는 머리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기분이 안 좋아. 어떤 느낌이 안 좋아. 이런 거죠. 그런 거에서 출발한다는 게 원래 이제 벨트한샤움 개념입니다. 에, 어떤 그런 느낌, 신념 이런 것이에요. 거기에 이제 그것이 점점 지적인 어떤 개념화 되는 거죠. 그런 세계관의 개념을 가지고 철학 이론을 형성한 사람이 독일의 19세기 후반 철학자 딜타이입니다. 딜타이는 아예 그 세계관 학이라는 책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세계관이란 건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첫째 인간의 생생한 체험에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만나고 뭐 학교에 가고 어디 식당에 가고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느낌을 동반하는
경험이죠. 체험이라는 건 아주 주관적인 경험이죠. 그래서 똑같이 어떤 영화를 봐도 체험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너무 지루하다라고 느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흥미진진하고 자기 인생의 그 중요한 가치관을 그 영화를 통해서 형성했다. 이렇게 체험이 달라지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겁니다. 체험이라는 건 매우 주관적이에요. 똑같은 경험을 해도 다르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체험에서 출발해서 이것이 점차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관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차로 공통적인 관점을 사람들 사이에 형성하면서 어떤 세계에 대한 이상적인 관념과 규범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각각 그 세계관의 차이는 시대적 배경, 기후, 인종, 국가 형태 이런 것에 따라서 세계관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마 기후가 상당히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역사적 배경도 물론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조선시대의 세계관으로 그런 체험으로 갈 수는 없어요. 옛날에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에 고종 황제가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테니스를 치니까 저 왜 이렇게 여름 더운데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뛰냐고 다 하인들을 시키면 되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났다면 지금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지금의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자본주의라든지 사회주의 이런 세계관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 뭐 여성들도 지금 좀 민소매 이런 옷 입고 다닐 수 없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본적인 그 가치관 같은 게 너무나 달랐으니까. 예, 이런 것이 이제 세계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관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책에서. 제일 앞에 보면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예,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음, 예, 딜타이가 정의한 것을 이제 제가 따라서 한번 다시 재정의를 해봤는데요. 인간의 생생한 체험에서 생겨난 감정의 기초를 두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세계 전체에 대한 이상적 관념과 규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체험에서 감정을 동반해서 생겨난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여러 사람이 그 비슷한 감정과 체험을 해서 그것이 일반화됐어요. 그 사회에 아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관념이나 규범이 되면 그게 세계관이라는 거죠. 예,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세계관은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가? 첫 번째, 한 세계관 내에 갈등이 있고요. 다른 세계관 사이에 또 갈등이 생기죠. 오늘은 첫째 시간 이 6교시에는 한 세계관 내에도 갈등이 있다까지만 하겠습니다. 어떨 때 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갈등을 겪을까요? 자기가 가진 세계관대로 일관되게 살지 못할 때, 또는 일관되게 생각이 안 될 때, 그럴 때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예를 들면 기독교인의 경우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내가 원래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때, 예를 들면 컨닝을 한다. 시험을 볼 때.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건 너무 잘 알겠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컨닝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 재판도 공정하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내 이익 때문에 내가 이 점수를 잘 받아야 어떻게든지 잘 받아야 장학금도 탈 수 있고 이익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컨닝을 한다. 또 예를 들면 크리스천 판사가 있는데 정의롭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에게 이제 뭐 피고에게 이 유리한 판결을 내준다. 그럼 공정하지 않은 거죠. 공의롭지 않죠. 그 기독교의 가치에 안 맞지만 뭐 자기 이익 또는 자기와 인간관계 때문에 그렇게 해준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칸트가 말한 것처럼 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죠. 정의롭게 대해야죠. 그런데 인격을 짓밟는, 아주 심하게 짓밟는, 막 욕을 하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막 그렇게 대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일관되게 살고 있지 않는 거죠. 뭐 이런 경우 이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계관의 갈등을 겪고 있어요.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받아들였으면서도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영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모순되게. 그러니까 대개 이제 이런 사람을 위선자라고 하죠. 그건 기독교만이 아닙니다. 유교가 우리 조선시대를 지배했는데 유교의 이상은 군자예요. 사람이 군자가 된 다음에 성인이 되는 거예요. 군자는 그럼 원리가 뭐냐 하면 인의 예지의 유교의 기본 가치를 중시하는 겁니다. 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랑입니다. 이 굉장히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의는 정의고요. 그 다음에 예는 어떤 그 도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라는 것은 올바른 것을 깨닫고 그걸 인정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군자의 반대가 소인인데 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예요. 인의예지를 따지고 그대로 사는 거죠. 오른편에 서는 거죠. 그러나 소인은 뭐냐 하면 인의예지를 버리더라도 내 이익을 쫓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제 유교에서 소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비라는 것은 당연히 군자가 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사서 삼경을 공부하고 유교의 가르침, 공자부터 맹자 이렇게 해서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거 왜 배워요? 군자가 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선비가 조선 시대에 점점점 이제 후기로 갈수록 당파를 형성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익과 자기 가족의 이익 그리고 자기 당파가 권력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죽고 사는 게 결정되고 빈부가 결정되잖아요. 권력을 차지하고 못하면 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죠. 겉으로는 군자라고 하면서 그건 유교의 세계관에 안 맞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조선시대가 비극적으로 끝난 것이 조선 후기에 가면 정조 이후에 가면 완전히 그 외척이라고 해서 그 아내 왕비의 친척들이 권력을 다 잡고 몇 개의 성씨 풍양조씨, 안동김씨 그런 몇 개의 그 시족들이 모든 공직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그 공직을 매관매직 팔아요.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부를 추구하고 다른 이제 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나중에 어떤 종교 박해로도 일어나죠. 가톨릭 서학이 들어오면서 이런 식의 유교를 좋은 유교다라고는 할 수 없죠. 이렇게 한 세계관 내에 엄청난 갈등의 소지가 있고 또 실제 역사를 보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세계관 내의 갈등이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하고 안 맞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 예가 요즘 다문화주의 속에서 이제 민족주의자가 겪는 갈등이라 한 예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나는 민족주의는 뭡니까? 혈통주의예요. 한국 민족, 이 땅에서 살아온
한국인의 어떤 혈통을 그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성씨를 한국계 성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는 뭐 한국화된 중국에서도 오거나 일본에서도 귀화한 사람들이 있지만 하여튼 한국화된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그 혈통을 이어내려 오면서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게 민족의 개념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러니까 이렇게 외국에서 와서 외국인 근로자로 살고 여기에 이민을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은 사실 민족주의자가 볼 때는 민족의 개념에 안 들어가죠. 그러나 실제로 오늘날의 상황은 이 아이를 많이 안 낳고 그 다음에 이런 외국인과의 결혼에서 이제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런 다문화 환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0만이 넘는 외국인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 그것이 이제 좋은 기능도 있고 부작용도 있지만 지금 그리고 원래 그 한국 민족은 지금 출산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죠. 과연 앞으로 이 민족 개념, 전통적인 민족 개념, 혈통 중심의 민족 개념으로만 내가 신념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이 외국인들도 다양한 그 문화를 가지고 온 그 사람들도 우리 민족으로 수용할 것이냐, 이제 그런 갈등을 받는 거죠. 이미 서양의 여러 나라들은 식민지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잖아요. 300년, 400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았죠. 프랑스, 영국, 이 대표적이고 미국은 아예 이민 국가고 그래서 사실 한 민족이 국가 개념하고 동일시되지 않죠. 예,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민족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족주의의 신념이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는 상황. 이런 데서 많은 갈등을 느끼겠죠. 어떠세요? 바로 이런 것이 이것도 하나의 세계관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갈등을 스스로 느끼면서 서서히 변화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를 말합니다. 예, 첫째 시간에서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